안녕하십니까. 헤헤이,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뭘 하려고 두르지. 인사를 자꾸. 오늘 거기 비과세 할 차례죠. 295페이지. 그죠? 295페이지. 아침에 지금 일찍 오셔서 공부 좀 하세요. 막 접해서 오지 말고. 아침에 일찍 한 1시간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쌓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그죠? 날 잡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짬짬이 30분 1시간 하는 게 그게 1년 지나면 엄청 크거든요. 나중에. 그죠? 아침에 오셔가지고 매일 1시간씩 중개사법만 하면 중개사법은 무조건 30개 이상 맞는데. 그죠?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일찍 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죠? 자, 오늘은 295페이지 할 차례죠. 그 비과세.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과세는 내용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죠. 비과세가 원래. 네. 그래서 비과세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파산, 선고, 처분, 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산해가지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거죠.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파산했으니까 채권자가 많으니까 세금 내지 말고 빚 갚아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목만 물어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부터 나와요. 농지의 교환과 분합. 이렇게 돼.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래. 그러니까 농지를 교환한대. 그 교환은 이제 서로 바꾸는 거죠. 분합은 나누고 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값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해버리면 주고받고 하는 거죠. 나누고 합한다. 그런 얘기예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교환 분합이 나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런 요건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요건이 세 가지 이제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교환 분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건 충족을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유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교환 분합 아니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 이 딱 봐도 객관적으로 이제 뭔가 입증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각종 법에 따라 농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 분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울 건 없고요. 그러면 개인끼리는 농지를 교환 분합할 수가 없느냐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개인끼리는 경작상 필요라 그래요. 경작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농사짓기 편하려고, 그죠?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가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는 갑, 여기에 을, 여기 을, 여기 갑.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서로 두 개를 바꿀 수도 있다. 경작상 그런 거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금액 조건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액 조건. 그죠?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 이렇게 있어요. 얘 둘이 교환을 하게 되면, 차액이 있겠죠. 차액. 그죠? 이 차액이 있습니다. 자, 이 차액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시험에 은근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 차액. 자, 이게 뭐냐? 자, 얘가 만약에 1억이고 얘가 7,600이다.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예요? 2,400이죠. 2,4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이 두 개 토지 중에서 둘 중에 큰 토지가 얼마예요? 1억이죠. 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뭐가요? 얘가요. 이 차익이 이렇게 된 거죠. 4분의 1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한 장에서 1억 나누기 지금 4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 2,500이죠?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된다. 왜? 4분의 1 이하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럼 얘가 7,400이면 어떻게 되나요? 7,400이면 얘가 2,600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안 된다가 안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분의 1 초과되면 4분의 1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되는 것만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과거에서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이건 법은 법 좋으니까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학원에 한두 분씩. 얘가 초과됐대. 그럼 뭐라고 해요? 야, 4분의 1까지 해주고 그때는 초과된 것만 내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되고 초과되면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가로치기로 같이 묶어서 4분의 1 이하인데 뭐 3분의 1 이하 뭐 이렇게 나오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라.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어떤 거? 둘 중에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 있죠, 얘. 경작상 필요. 자, 여러분이 개인끼리 경작상 필요 때문에 교환 번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환해줬죠. 근데 얘가 교환해서 비과세 받아놓고 경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놓고 교환만 해놓고 비과세 받고 경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교환 분합한 사유가 요것 때문에 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거니까 뭐래나 반드시 그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일정 기간 이상 뭐래나 경작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의무 작용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환해가지고 비과세 해줬는데 그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작용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 추징. 그죠? 이게 의무규칙인가 사후관리 조건이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3년 안에 만약에 수용이 됐다. 그럴 수 있죠. 내가 교환했는데 받았는데 경작 1년 했는데 얘가 수용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강제 수용된 거니까 무조건 뭐 한 걸로 보겠다? 3년을 작용한 걸로 봐주는 거죠. 예비 규정. 그죠? 아니면 또 뭐가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1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농사 지시다가 1년 작용해서 교환해서 취득하니까 농사 1년 치다 보니까 저 농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도 덥고 짜증내서 농사 못 짓겠다. 그래서 야, 나 그만 갈란다 하고 일부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난 농사 못 져. 이제 갈 테니까 알아서 해 하고 훅 가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누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남은 기간 작용하면 뭐래죠? 통산을 해줍니다. 통산.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사후관리에서 옛날에 시험에 이제 얘하고 요 4분의 1을 엮여가지고 가로치기 해가지고 뭐 3년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그렇다고요? 경작상 필요의 경우에 사후관리겠다. 3년 작용하셔야 되고 예외로 3년 안에 수용되거나 상속을 받게 되면 이거는 남은 기간 작용하면 통산을 해주겠다. 그죠?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겨울 봄 들나오니까 막 상이 되게 많이 나요. 상. 그죠? 저 지난주에 상가집을 세 군데가 상을 당했어요. 와, 진짜 막 같은 날 두 분 돌아가시고 그다음날 그러니까 막 문자가 부고만 온 거예요. 부고만 막. 그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는 가긴 하는데 못 가는 데는 먼 데를 못 가고. 그죠? 근데 뭐 요새 뭐 다 그렇죠. 한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새는 부고밖에 없어요. 다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가끔가다 이제 결혼한다고, 지 자식 결혼한다고. 그죠? 근데 그건 약간 드물고 아직은 드문데. 그죠? 이 부고죠. 맨 부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죽었다고 부고로 보내겠죠. 그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요 내용 엮여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농지교환분합은 이 사후관리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교재는 295페이지 비과세 그래가지고 파산 선고 따른 처분 그랬고 2번 농지교환분합 그랬잖아요. 그 2번에 비과세 요건 보시면 되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지고 양가로 1번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외울 건 아닌데 얘네들이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네 가지 사유에 의해서 교환 분합을 했을 때만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1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하거나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분합하거나 아니면 각종 법에 따라 교환 분합 해놓고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한 농지 하고 거기에 경작상이니까 뒤에 단소정이잖아요. 다만 교환에 의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다. 결론은 이 경작상 필요는 무조건 3년 이상 뭘 해야 된다? 작용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보시면 넘어가시면 296페이지에 보시면 그 참고에 뭐 비과세 어쩌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농지 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이번에 농지 소재지의 범위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작용이란 말은 뭐냐면 들어보셨죠? 작용이 뭐냐면 일단은 농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는 게 작용이에요. 뭐 자기 노동력으로 몇 분의 1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농지가 여기 있으면 남양주에 있으면 본인이 여기 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농지는 여기 있는데 여기 인접한 시군구 붙어있는 시군구에 살아도 돼요. 작용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남양주시하고 붙어있는 게 구리시인가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구리시에 살면서 농지는 어디에 있어? 남양주에 있어. 그럼 이것도 작용을 해줍니다. 인접한 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직선거리로 30km 이내면 작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자, 그게 이제 그런 건데, 3번 보세요. 걔는 놔두고,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특례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3년 이상 예외 규정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뭐가 됐대요? 수용이 됐대잖아. 그 수용되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걸 본다. 무조건 3년 안에 수용되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요.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그 참고 내용 중에서 일단 최소 3번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그죠? 거기 사후관리 조건 그 두 개는 기억을 좀 해주셔라. 그래서 자, 이게 뭐다? 농지의 교환 분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뭐 그거죠?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일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고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작년에 개정상이 있어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그죠? 일단 얘는 1세대가 1주택을 그죠? 그리고 토지를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남양주는 뭐 줘야 돼요? 비과세 받으시려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보유만 하면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지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자, 이게 개념을 별 얘기는 아닌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보세요. 얘가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한다. OX.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OX. X죠. X. 왜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에요. 뭐가 비과세예요? 그쵸.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거기다 뭐를 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를 해야지 그래야 뭐 한다고요? 비과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비과세란 말 항상. 근데 얼떨결에 그냥 그래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안 됩니다. 보유를 2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때만 우리가 비과세란 말 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죠? 동시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원칙에 예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칙과 기본적인 예외 규정을 봐야 됩니다. 시험은 항상 뭐 거의 예외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되죠. 자, 세대 구성이 되시려면 뭐 있나? 거주자 됩니다.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뭘 거주자를 한다 했죠? 거주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기간 중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러니까 365일 반당에서 182.5일인데 반올림 한 거예요. 그래서 183일이에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뭘로 보겠다? 거주자로 봐주겠다. 그러면 얘가 거주자만 되면 무조건 1세대 구성하면 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라 했어요? 아쉽지만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죠? 세대 구성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죠? 세대 구성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진작에 알았었는데 예외 규정이 있는 걸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까지 몰랐죠. 사람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진작에 배웠으면 혼자 살았지. 그죠? 진작에 배웠으면. 근데 몰랐지. 우리는 그냥 세대 구성하면 너 배우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득달같이 했더니 하고 나니까 이런 예배가 있네. 진작에 배울 걸. 그죠? 자, 그래서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 참 이게 왼수지가 맞습니다. 배우자.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참 그죠? 애증관계죠. 애증관계. 그죠? 배우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원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저하고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양쪽 해가지고 양쪽 부모님 그리고 양쪽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제 자식, 제 형제 자매 그리고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다 같이 살면 뭐야? 동일 세대원이라 분들. 그죠? 그러니까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게 있어. 누굴까요? 말하기 싫겠지만 그냥 그죠? 떠올리기 싫겠지. 내가 여기까지 또 떠올려야 돼. 지금 받듯이 정리하고 나왔는데 맘 정리하고 그죠? 배우자죠. 배우자. 그죠? 떠올리기 싫죠. 여기까지 와도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러분은 한 번만 떠올리면 되잖아. 저는 일주일 내내 떠올리잖아. 이거 할 때마다 배우자를. 그죠? 내가 훨씬 힘들죠. 여러분보다는. 자,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원입니다. 뭐가 달라도.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세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등기나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법은 뭐가 중요해요? 사실관계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둘이 사는데 누가 봐도 부부인데 둘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든 그냥 살든 둘이 같이 살고 있어. 누가 봐도 부부야. 그럼 뭐야? 그냥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그런 걸 안 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위장이혼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위장이혼. 그죠? 그러니까 위장이혼 해가지고 이혼했는데 같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혼을 왜 하는 거예요? 너랑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싫어. 이럴 때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혼했는데 같이 산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 위장 이혼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랬는데 올해는 법을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법 규정에다가 뭐라고 사실혼 관계 있죠. 그것도 그냥 뭘로 본다. 부부로 보겠다 하고 정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그런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배우자는 주소가 달리 구성이 돼 있어도 항상 뭘로 본다.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배가 나오는 거죠.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자,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몇 살 이상이면 된다? 30세 이상이면 됩니다. 맞는 얘기죠. 만약에 배우자 없으면 무조건 1세대 구성이 안 된다라고만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땅의 수많은 농촌 총각들은 그러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세대 구성은 한 번도 못하고 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또 국제결혼 해야 되는 거? 국제결혼 하면 어디 가서 막 시골에 누가 올라가 안 하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친구도 뭐 그죠? 국제결혼 한 애가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아.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어. 걔가 나한테 욕해.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웃으면서 욕하면 그냥 같이 웃으면서 욕하는 거야. 그냥 서로 그게 좋아. 그리고 말 하나도 안 통해도 때 되니까 애 낳고 다 살더만. 둘이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좀 있으면 애 낳대. 신기하죠.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선배는 24살 차이 나는 우리 일련 선배가 24살 차이 나는 저기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욕 겁나겠네요. 아, 저희 도둑님이라고 아주 그냥 애지간해야지. 24살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좀 지나봐. 자기 난 60대면 여자 몇 살이야. 아, 그 생각을 해야지. 젊을 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결혼하더니 막 맘 잡대. 맘 잡아야지. 맨날 술 먹고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술 딱 끊었어요. 아, 끊어야지. 어떡할 거야. 24살 차이 나는 같이 사는데. 그죠? 어쨌든 같이 살아요. 잘 살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야, 내 24살 너무 심하잖아요? 야, 나
저희 와이프도 어립니다. 좀 됐습니다. 아니, 많이 어려요. 와이프. 많이는 아니고. 손가락 하나는 넘어요. 그죠? 두 개는 아니고. 그죠? 뭐, 그렇죠.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냥 적당히 차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소용없어요. 나이 뭐 10살 차이, 20살 차이 나면 똑같아.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애를 키운데 애울 텐 그래, 나한테. 그런다니까. 어이가 없죠. 나 초등학교 살 때, 입학했을 때 만났었는데,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진짜 쓰러지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얘기 가끔 하거든요. 내가 그 나이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했어. 내가 그리고 네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너무 차이 나잖아요? 얘 이제 막 나가지고 눈도 뜨는 애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걔를 갖다가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어린 애를. 야, 이 도둑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죠? 근데 왜 나한테 애를 키운다 그러니? 그죠? 자, 30세 이상. 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법은.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 이건 경력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경력이 있는 거니까 경력을 인정해서 한 번 갔다 오시면 평생 1세대. 이거 마일리지가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딱 뭐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소멸이 안 돼. 얘는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평생 1세대 갑니다. 그죠? 무조건 뭐다? 있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수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요거는 외울 거 없다고 했죠. 이거는 왜냐면 이 소득 얘기인데 얘가 여기서 소득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엔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중위소 100분의 40 이상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게 여기서 언급이 되면 절대로 그거 가지고 틀리게 안 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했어요.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이 돼요? 만약에 법에 미성년자도 세대 구성이 된다 그러면 2살짜리 이제 눈 떠가지고 엄마 알아볼 때 해가지고 걔한테 집 사주고 2년 있다 팔면 비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뭐라고요? 미성년은 무조건 안 되지. 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항상 언제나 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그죠? 왜? 항상 없다 그러면 틀려요. 왜?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 뭐 있다 있어? 내가 있잖아. 얘가 7살짜리인데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했다고. 그죠? 얘가 7살이야. 유치원 졸업반인데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했어. 유치원 때 둘이 사귀었는데 여자 집에서 반대했다 했잖아. 여자는 유치원은 졸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수뇌부를 가지고 1년 기다린 거죠. 둘이 결혼했어. 그럼 얘는 뭐야? 누가 있어? 배우자가 있잖아. 배우자. 그럼 얘는 뭐야? 배우자 있으니까 1세대죠. 상투 틀면 의리는 거예요. 상투 틀면. 그죠?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돼요. 그런데 결혼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삐끗해가지고 문제 하나 틀리는 거예요. 자, 항상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아니면 이런 거죠.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거에 하나요. 라고 단정하는 지문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혹시 이 해당 지문에 예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항상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혹시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되는 경우를 생각해봤더니 뭐가 있어?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예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안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옵니다. 물론 세법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있죠. 자, 세법에 옛날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에서 우리 과세표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과세표준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요게 토건주만 들어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개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X? X잖아요. 왜?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지하고 주택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한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 있나 생각해봤더니 뭐가 있어? 건축물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개만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인 거죠. 그 실제 기출 지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외가 있는데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래야지 그냥 나왔는데 대충 그냥 뭐 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맞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못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알아도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토지 건축물 주택이 공정시장과를 거부한다. 이건 알고 있어. 근데 이 문제를 꼭 맞춘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까처럼 잘못 이제 그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대 구성은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1세대 구성이 된다. 교재는 297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양가로 2번부터 보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돌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 여러분 우린 남양주에 집 한 채 있고 중국에 만 채 있어. 그럼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입니다. 외국에 있는 주택은 상관없어요. 비과세는 우리나라 1주택이에요. 그래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막 밑에 막 복잡한 거 있죠. 그 지금 읽지 마시고 오른쪽에 그 팁 있죠. 팁이라고 써 있죠. 팁. 그죠? 거기 보면 2011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소유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보유만 하고 않고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2년 거주 요건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사시는 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 요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보유만 2년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남양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 근데 언제 샀어?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샀어. 그러면 지금 팔아도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거주는 하지 않고 뭐만? 보유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걸 지정하고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 전에 산 사람까지 다 하면 돼. 그런 건 없어요. 법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적용될 때는 소급 적용은 안 해요. 유리한 쪽으로 할 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왜? 그게 적용하는 유리해. 그럼 소급을 해줄 수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규제가 강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8월 3일에 지정해놓고 야, 그 전에 산 사람도 무조건 남양주는 무조건 옛날 100년 전에 산 것도 다 2년 거주해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뭘 해야 된다? 2년 거주까지 하라. 막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거기 뭐 조정 대상 지역 쭉 써 있습니다. 뭐 끝까지 읽을 거 없죠? 넘어가시고 300페이지로 가시면 300페이지 그 있죠? 거기 보면 뭐 양도주택 순서 나오고 비과세 배제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 오른쪽 1세대 요건부터 가겠습니다. 301페이지 3번에 1세대 요건에서 양가로 1번에 1세대의 그랬죠? 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적 규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도 걔도 뭘로 보겠다? 배우자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위장이혼하기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훅 가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재산 다 체납하고 그거 떼먹으려고 와이프한테 재산 다 증여해주고 둘이 이혼했어. 위장이혼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와이프를 못 믿을 수 있는 거죠. 와이프가 재산 다 돌려주더니 어느 날 위장이혼하고 이제 같이 살자고 했더니 와이프가 너 누구냐고 하면 어떡할 거야? 재산 다 넘겨주고 그죠? 너 잘 걸렸어.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해준 거죠. 그럼 와이프가 딱 해가지고 문 잠가놓고 이민 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누가 그래도 어떤 분이 그 얘기하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늘 수업하는데 이 마누라를 어떻게 믿고 다 재산을 다 주냐고 막 흥분해서 막 그러시대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진짜 무서운 사람 와이프죠. 그죠? 나랑 피가 안 섞였잖아. 피가 안 섞였지. 그죠? 자식은 피라도 섞였는데, 그죠? 유행가가 맞는 말이에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찝으면 도로 남이 되더라. 딱 맞는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개정안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세대 예외 나오죠? 밑에. 몇 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3번 보시면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준생활 보장법 2조 어쩌고저쩌고 뒤에 보면 겁나 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분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거. 나시고 두 번째 줄에 다만 나오죠. 다만. 그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무슨 얘기예요? 미성년자는 원칙이
안 되지만 미성년자의 결혼, 가정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를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 판례에 보시면 판례 1번만 먼저 볼게요. 1번.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는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부부는 별도 세대 구성해도 어차피 동일 세대원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1세대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1주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까지? 토지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법에서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하냐면,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용,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쓰는 걸 주택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논리 들어가면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는 할 수 있는데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걔는 주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소 있죠. 합숙소 같은 거 있죠. 아시죠? 그런 건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 것도 세법상 주택으로 안 봅니다. 왜? 콘도는 거주는 가능하죠. 하지만 동일 세대원이 거기서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의 개념은 뭐다? 상시 주거 목적.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게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대요. 무슨 얘기야?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인데 실제는 점포로 사용하다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주택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죠. 뭐라고요?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 그럼 뭘 우선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합니다. 그러면 지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건축물 대장은 주택인데 실제는 점포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X. 뭐 물어봐도 지금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제가 뭐라는 게요 지금. 들으면서 잃어버리죠 질문을. 그리고 마지막에 OX만 생각나죠? 이 OX. 자,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영업용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OX. X죠. 왜요? 실제 용도가 건축물 된 주택인데 실제 용도가 점포로 쓰면 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그냥 뭘로 봐? 일반 건물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이 주택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용도 변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부상은 그냥 주택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실제로 점포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팔면 실제로 실무적으로 볼 땐 비과세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세무서 알아볼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이 걔들 조사하다니까. 자, 오늘은 한번 여기 남양주 호평 여기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집들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볼까?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법이 그렇다는 얘기지. 법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얘는 뭐다?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요 내가 점포로 쓰고 있어요. 근데 건축물 되는 주택이에요. 그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싶으면 내가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점포로 쓰고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입증할까요? 내가 점포로 쓰고 있다는 걸 입증을 누가 해야 돼? 과세권자가 해야 되는 거야.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나는 점포로 쓰고 있는데 쓰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점포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럼 세무서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도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건축물 대장 상가인데 뭘로 쓰고 있어?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주택이잖아요. 근데 이건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하려면. 왜? 이런 거 대충 인정해주면 다 상가 갔다가, 그죠? 상가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뭘로 써? 주거용 쓴다 해놓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주택이라면 비과세 받아버리면 세금을 아무도 안 내겠죠. 그러니까 금방 안 하죠.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뭐 입증하려면 막 사진 찍어야 되고, 뭐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되고, 뭐 주변에 뭐 인후부정도 쓰고 막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10건 하면 한 건 해줄까 말까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이걸 구분할 때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 한다. 그리고 뭐까지? 토지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토지는 무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허가받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이다. 주택이. 그러면 이때 부속 토지는 도시 지역 안은 5배까지,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비과세가 됩니다. 무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요 제한 없이 해줘버리면 나대지 10,000평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겠어 있으니까 집 20평짜리 줘놓고 2년 있다 팔면 너는 전체 다 비과세. 그럼 대한민국의 세금 내서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도시 지역화는 이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밖은 10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되는 건 나대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할 때 야 5배 너무 작지 않아? 저거 그러면 잘못하면 세금 내겠는데? 그런 집을 갖고 계시면 행복한 줄 아세요. 막 5배 넘어가지고 막 대지가 또 남아 돌아가 세금 내게 생겼어. 그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5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가 20평이잖아요. 그죠? 바닥면 20평이야. 그럼 5배면 얼마야? 100평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가면 여러분 대지를 100평 가지고 있다 쳐봐. 그럼 거기다 집 질 때 20평짜리 집 쓰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대지 100평 갖고 있으면 집을 20평 땅콩주택 짓고 살아? 일반적으로 몇 평 정도 짓겠어요? 바닥 면적을 최소 내가 대지가 100평 있다 치면 저 같으면 최소 40평 30에 40평 질 것 같은데 그죠? 기본으로. 그럼 여러분 30평만 쳐도 5배면 150평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40평을 지면 200평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5배 10배입니다. 근데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여기에 얘는 허가받고 지었어요. 여기 문간방 3도리 방이 하나 있는데 얘가 무허가로 10평짜리가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니? 그러면 얼마일까요? 30이에요. 30. 이렇게 해서 이거의 5배, 10배로 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택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이 있으면 얘도 뭐 한다?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5배, 10배만 딸랑 외우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지금 요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302페이지 4번에 1주택 및 부속 토지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주택의 개념. 동그라미 1번에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랬고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그랬죠? 따라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시험 문제 지문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네, 이런 거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거 나와요. 그리고 이거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는 이거 다 대답해요. 그래 하고 꾸덕꾸덕 이해하고. 근데 시험만 나오면 틀리는 거야. 분명히 들을 때는 이해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시험 보니까 나왔어. 아는 거야. 봤어. 근데 틀려. 그게 희한한 거죠, 그게. 그죠? 뭐 어려운 거 특별한 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2번 공동소유 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있어. 주택인데요. 이걸 갑을 병이 공동소유라고 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을 사가지고 공동명의 3명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셋이 사가지고 공동 명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을 병은 몇 주택자일까요? 1세대 몇 주택? 셋 다 2주택자입니다. 셋 다. 왜 그러냐? 이 세법에서 양도세는요, 이 공동소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 각자가 그 집을 하나씩 소유한 걸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 이거 모르는, 실제로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몰라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는 여기 공동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동명이고 지분도 얼마 안 된대.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있는 거 팔면 자기는 1주택자인 줄 알고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분하고 관계없어요. 명의가 돼 있으면 그 순간 각각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100명이 공동명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100명이 다 각각 몇 주택을 그 순간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여기 공동명의 된 게 있잖아요. 그럼 3명 다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팔아버리면 얘는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공동소유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툭 해놓고. 안 그러면 어떤 분은 옛날에 자기인데 아버지가 상가주택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주택 부분에 자기 지분이 10%인가 들어가 있대요. 10%.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그걸 한 거래. 아버지 해서 같이 공동명의 해준 거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집이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고 사는 거야. 왜? 그건 자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인데 자기 10%만 공동명의 등기해준 거예요. 그 자기는 지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1주택자다 했는데 수업을 딱 듣더니 쉬는 시간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 이러니까 저는 10%밖에 안 되고 이게 아버지 거니까 저는 1주택자죠? 아니에요. 몇 주택자야? 2주택자예요. 2주택자. 그 지분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공동명의하는 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이번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뭐라고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각각 주택으로 본다.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요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공동상속을 받았대. 이런 경우 있죠. 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이 하나인데 그 상속을 받을 때 어머니하고 자녀 둘하고 셋이 공동상속을 받아서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요. 얘처럼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일 때는 주된 상속자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된 상속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실제로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저도 질문 몇 번 받아본 적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 딸인데, 똑같이 남매예요. 이렇게 남매인데, 딱 이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 셋이 이걸 공동명의로 해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어머니 지분이 50%고, 자기하고 동생이 25%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이 아파트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지금 팔라고 딱 하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이 집을 이렇게 팔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몇 주택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예요. 왜? 공동상속의 경우는 각자 1주택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그게 이 어머니 주택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럼 나머지 자녀 둘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명의는 같이 돼 있지만 얘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동소유일 때는 각각 1주택이고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각각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주택수요 포함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공동상속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는. 그죠? 실무적인 거 써놓으니까 그거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지금 들은 대로 그냥 이해하시고 말아요. 그죠? 괜히 거기까지 읽으면 뭐 그거는 막 순서 막 순위 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은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뭐 있어요? 겸용주택이 나와요. 겸용주택. 얘는 또 뭐냐?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상가주택. 이 앞전에 재산세 배울 때 잠깐 배웠었는데, 그죠?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택인데, 예를 들면 얘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겸용주택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따 팔면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인데, 자, 양도세는 겸용주택 기준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보다 크면 얘를 다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근데 얘가 작거나 같으면 각각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에서 그럼 얘가 60, 4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로 봐요?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이 40 상가 부분도 주택으로 보죠. 그럼 얘까지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5대 5뭐냐? 네? 각각이죠? 그런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된다. 이러면요. 응? 상가가 더 커. 각각이에요?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상가가 더 크니까 그럼 그때는 전체를 상가로 본대. 그런 분이 있더라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야, 여기가 크니까 얘가 크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봤으니까 이번 5대 5까지는 따로라고 인정하는데 이번엔 상가가 더 크니까 저 논리 들어가면 전체를 다 뭘로 봐야 돼? 상가로 봐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법을 만들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건 맞지만 어떤 규정이 새롭게 적용했을 때 그게 우리 납세 의무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전체를 주택으로 봐줘요?
이렇게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얘까지 주택으로 봐서 이 상가 부분까지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대. 그러면 이 주택 부분까지 비과세 못 받고 전부 다 세금을 내란 얘기잖아. 그럼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적용해버리면 가만은 있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뭘 통합할 때는 그걸 일단 불리한 쪽으로 적용해주면 안 된다는 거. 한쪽으로, 그죠? 근데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요? 각각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으로. 그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겸용주택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겸용주택인데 이걸 사요. 살 때 얘가 고가주택이나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약에 주거가 60이고 상가가 40이야. 근데 이걸 샀어. 그럼 얘가 고가주택, 고급주택, 우리 나오죠, 중과세 규정이. 그거 판단할 때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거가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뭐 고가주택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중과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 고급주택 기준할 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가지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왜? 그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불리하잖아. 왜?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내가 고급주택으로 중과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닌 거지. 항상 세법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아무리 자기들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죠. 왜? 조세저항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규정입니다. 클 때만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각각으로 본다. 근데 이게 나중에 왜 헷갈리냐면, 이게 세법이 이거 하나만 딸랑 있으면 좋은데 재산세가 이게 나오거든요, 겸용주택이. 재산세를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래가지고 한 구의 건물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재산세는 5대 5까지 뭘로 봐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세에서는 5대 5면 따로따로 봐요. 그럼 기준이 틀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엉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겸용주택 하면 주택 부분이 크면 전체 주택이다. 이렇게 일방은 한 방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걸로만. 무조건 나면 그걸로 찍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헷갈리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재수뛰기로 가는 거지. 재수뛰기로. 그죠? 운뛰기로. 그죠? 하나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게 시험에 사실은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겸용주택. 비과세, 과세 면적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계산 문제는 그동안 나온 계산 문제 치고는 얘가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한 거였죠. 개념만 딱 이해하면 딱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4번의 겸용주택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303페이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자 이게 웃긴 게 법이요. 겸용돼 있으면 전체를 뭘로 본대? 주택으로 본대.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튼 법조문이 골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한다고? 그냥 무조건 일단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뭐다? 주택 부분. 그 결국 무슨 얘기야? 결국 이 얘기잖아.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거를 막 법조문에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못 모르는 사람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모른다니까, 실제로 정말로.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들이 뭐 있어 보인다. 그래야 우리는 이것만 배운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조문을. 이게 뭐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주택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만 주택으로 본다. 얼마나 좋아, 이야기.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그죠? 돼 있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겸용주택. 넘어가시고. 그 다음 5번에 다가구 주택이 나와요. 304페이지. 여러분, 이 다가구 주택이 앞전에 재산세 나왔었는데, 이게 원투룸이죠, 원투룸? 원투룸.
이렇게 방 여러 개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잘 보세요. 이 다가구는 원칙 건축법상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를 단독주택으로 볼 때도 있고 공동주택으로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가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해서 얘가 공동주택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얘가 단독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공동주택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방은 여러 개지만 토지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파트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 각각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겠다.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공동으로 볼 때는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봐서 이 각각에다가 세법의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여기다가 세법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가요. 재산세하고 양도세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근데 아예 얘랑 같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하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는 각각을 주택으로 봐요. 다행히 따로따로죠. 그죠? 그러면 자, 둘 중에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팔았어. 방이 12개짜리야. 원투룸이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이게 갑 거예요.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았어요. 방 12개짜리를. 그럼 얘는 양도세에서 이 다가구는 얘는 1주택으로 볼까요? 방이 12개니까 각각으로 볼까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어요? 각각을 주택으로 보세요. 양도세에서. 이거를요, 만약에 공동주택처럼 취급하게 되면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 야, 나 집 12채 있다? 헉, 너 겁내 부자네. 구경시켜줄까? 갔더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 나머지 11개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죽으란 얘기지. 원룸 하나 갖고 있는데 방 12개면 1세대 12주택이네. 그럼 양도세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양도세에서는 이거를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무효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뭐예요?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이제 재산세는 뭐예요? 각각으로 보는 거죠. 각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 규제 보시면 304페이지 빼놓은 5번 다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다목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또 지금 법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원래는 뭘로 본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대. 여러분, 근데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돼 있다는 거야? 구분 등기 돼 있을 때 얘기죠. 근데 다만이 중요하죠. 다만 또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시험에 이제 최근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해서 틀린 집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세를 하나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비교해서 재산세랑 연결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고가주택 부탁하겠습니다.